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용팔입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시세보다 1억 싸게 낙찰받았다고 기뻐하던 분이 10분 뒤에 자기가 2억 추가로 물어줘야 된다는 걸 깨닫고 망연자실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류에 숨겨진 딱 한 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권리 분석의 실수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인수할 돈 파악, 임장 범법, 입찰 실수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경매 투자를 하시는 초보자분들께 돈을 지키기 위해 꼭 피해야 하는 실수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3가지 실수만 피하시면요, 최악의 결과는 좀 피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언급해드린 3가지 실수는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보자가 하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세금 함정에 당하는 겁니다. 이건 고수들도 당하는 숨겨진 권리까지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우선 대부분 초보자들이 경매 정보지를 보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네. 2억 6천 낙찰이면 2억 4,500 전액 받아가니 문제없다 입찰, 이렇게 생각하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배당 순서에는 절대 권력인 임금채권, 조세채권, 당해세 등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배당 순위에 따라서 돈을 다 못 받게 되고 그 돈 낙찰자는 우리가 전부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가 4억의 낙찰을 받았고 임차권에 따라 임차인 3억 3천만 원 받아가겠네 하고 계산이 끝냅니다. 그런데 웬걸 배당일에 갑자기 임금채권 1억 5천이 튀어나옵니다. 3개월치 월급,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낙찰금 4억에서 경매비용 빼고 임금채권 1억 5천 먼저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임차권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3억 3천을 주려고 하니 돈이 모자르게 되죠. 임차인은 그렇다면 8천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 돈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꼭 배당 예상표도 같이 확인하시거나 압류 등 세금 내역이 많다면 다른 물건을 좀 봐야 합니다. 혹은 그것을 예상해서 입찰 금액을 좀 조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 등기부 등본을 다 떼서 교차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경매 사설 정보지 요약된 것만 보고 입찰을 했는데 법원에서 안내해준 서류와 다른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결국 배당 순위를 모르는 것, 정보지를 맹신하는 것, 둘 다 서류 뒤에 숨은 진짜 인수금을 못 보고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자, 방금 이 서류 얘기를 들으시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팔님, 그거 압류니까 세금 알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불허가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설프게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어설픈 지식만 믿고 실수하는 함정들 지금부터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등기부에 국세청 압류가 보이니까 세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핵폭탄입니다. 이게 고수들도 당하는 숨겨진 지뢰입니다. 많은 분들은 세금은 등기부에 압류가 보인다라고 착각합니다. 등기부에 압류가 보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피하면 되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등기부에 그 어떤 흔적도 없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배당 순서는 등기부에 찍힌 압류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금이 발생한 날짜, 즉 법정기일로 정해집니다. 이 법정기일은 등기부에 절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에 전입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등기부 깨끗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집주인이 2020년도 종합소득세를 안 냈습니다. 이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2021년 5월보다 빠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에 나오게 되면 등기부에 보이지 않던 그 2020년도 소득세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싹 받아갑니다. 임차인은 또 돈 한 푼도 못 받고 등기부만 믿던 낙찰자는 그 돈을 전부 인수하게 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겁니다. 등기부만 믿는다. 세금은 압류율 기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면 100%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는데요?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세금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는 문구가 없는데 낙찰 이후에 세금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이때는 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원에서 준 매각 물건 명세서가 틀렸으면 그거 매각 불허가 사유 아닌가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법원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전입일자 같은 중대한 정보가 잘못 기입되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매각 불허가 신청 사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안전장치가 있죠. 하지만 제가 경고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내고 보는 사설 경매 정보지가 틀렸다는 겁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2022년도라고 정확히 공지를 했었었는데 그런데 당신은 유료 사이트를 보고 그 요약본에 적힌 날짜만 보고 입찰을 한 거죠.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법원에 이거 무효다 라고 외치면 법원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정확히 공지했다. 당신이 그걸 확인 안 한 건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매각 불허가 절대 안 나옵니다. 보증금은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류는 교차 검증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머리 아프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미 여러분은 경매 초보 상위 10%입니다. 큰 실수 하나는 일단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상 앞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분석했어도 여기서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도 뒤에 실수들은 머리가 아프지 않으니 숨 고르면서 다시 해보시죠. 자, 두 번째 실수는 손품만 팔고 발품을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 참 좋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아실,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이런 어플들을 켜서 시세 파악 다 됩니다. 로드뷰로 주변 환경도 다 봅니다. 아, 여기서 10분. 초등학교도 가깝네. 좋네. 이걸로 임장 끝. 참 이게 경매하는 사람 맞습니까? 저도 처음에 경매했을 때 그 2차라는 그 법원에서 손품으로만 시세 파악을 해서 그날 낙찰받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세보다 비싸게 샀고 또 집도 수리해야 되고 그때만 생각하면은 고생만 뒤지게 했는데 돈도 안 되고 진짜 여러분들은 꼭 현장에 가세요. 현장에 가야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없던 악취, 복도에 쌓인 짐, 누수 자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사장님 한 분만 믿고 시세 파악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임장하기 하루 전날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실제로 보고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세요. 한 부동산에는 매매를 구경하겠다고 하고 또 한 부동산에는 정말 전월세를 찾는 임차인인 것처럼 해야 정확한 시세가 나옵니다. 임장도 안 하고 입찰하는 거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발 방구석에 몇 원짜리 쇼핑 하지 마세요. 자, 권리 분석 완벽하게 끝냈고 임장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가장 어이없지만 가장 치명적인 입찰표 작성 실수입니다. 이건 권리 분석 실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이없는 실수죠.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 입찰가를 쓰는데 긴장해서 0을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러면 3억이 아니라 30억을 쓴 겁니다. 이게 법원에서 정말 흔하게 나오는 일입니다. 막상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주차하느라 시간 다 가고 사람 많아서 부쩍거리고 은행 가서 보증금도 빼야 되고 마감 시간은 또 다가오고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하는 순간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30억이 1등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금 27억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죠. 그럼 어떻게 된다? 네, 입찰 보증금 수천만 원. 그 자리에서 그냥 날리는 겁니다. 이건 100% 나의 실수이기 때문에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입찰표에 도장을 잘못 찍거나 금액을 수정하거나 사건 번호를 잘못 써도 그냥 무효 처리됩니다. 내가 1등으로 낙찰을 받았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2순위한테 낙찰자 지위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 입찰하러 갔을 때 2순위 낙찰자였는데요. 1순위 낙찰자가 입찰표 작성 실수를 해서 제가 낙찰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순위 낙찰자 눈빛이 얼마나 살벌하고 억울해하는지 어쩔 수 있나요? 그냥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입찰표는 제발 전날 밤에 집에서 3번, 4번 확인하시고 완벽하게 딱 써가서 법원에 가서는 봉투에 넣고 스탬플로만 찍고 제출하세요.
자, 오늘 경매 초보자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영 하나를 더 써서 보증금을 날리고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8천만 원 물어주고, 이런 이야기들만 들으면 경매는 무서워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끔찍한 실수들과 실패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실패는 이 실수가 두려워서 아예 출발선에 서보지도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는 여러분이 굳이 겪어도 되지 않은 사고와 실수들입니다. 이런 거 제 영상을 배우고 그냥 피해 가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은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고 고민하시고 입찰가를 더 써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그 가치 있는 경험을 하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자산은 반드시 지금과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 첫 걸음을 떼다가 사고 칠까봐 혼자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아래 고정 댓글 영상을 확인하셔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실수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